자, 이번 시간에 전산세무 1급 실무 시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81에 전산세무 1급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주식회사 백제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거래에 대해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이용해서 반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월이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께서 입력하신다라고 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요. 일반 전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월과 일자를 반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보시면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에서 월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은 한꺼번에 9월이라든지 12월 이런 걸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1번에 보시면 9월 20일에 당사 9월분의 급여가 나와 있는데 영업부와 제조부에 관련했을 때 나와 있죠. 그래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으로 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9월 20일 날짜에 보시면요. 먼저 차변 쪽으로 해서 판관비 쪽에 인건비를 갖다가 급여라고 하죠. 급여 800번대를 이용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1,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쪽인데 제조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이제 인건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제조 쪽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급여라는 내용이 또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다 가능합니다. 급여라고 해서 500번대의 급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금이라고 해서 500번대, 504번에 이 계정 과목을 갖다가 선택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제조와 판관비 쪽을 좀 더 계정 과목상 구분하는 게 좀 시각적으로 편하기 때문에요. 이게 나눠서 1,1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 쪽으로 해서 원천 징수된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해 보시면은 여기 모두가 이제 9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9월 24일 날짜로 해서 세금 계산서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공장의 생산 라인에 야근 식대 관련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에 대한 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의할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확인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누가 공급자가 되고 누가 공급받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세금 계산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속한 회사는 이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품목을 보세요. 품목이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입력할 때 51번과 54번을 구분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단에 나와 있는 합계 옆에 나와 있는 결제 수단이에요. 결제 수단.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외상 미수금으로 했는데 외상 미수금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외상 미수금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근 식대를 갖다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으로 해서 처리되는 내용은 미지급금뿐만 아니라 미지급 비용도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은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원래 9월 24일 날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라고 하면 이게 예정 때 반영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때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예정 때 누락분을 갖다가 확정 때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 신고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작을 해야 될 우리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첫 번째 문제는 갖다 반영하셨고요.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입력을 합니다. 9월 24일 날짜로 해서 보시면 일단 공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51번에 유형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야근 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35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세명 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죠. 1, 2, 5에다가
221927로 돼 있죠. 자, 세용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건너가시고요. 분계에 있어서는 혼합으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공장 그 식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해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현금으로 나간 부분이 얼마였냐면 150만 원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해가지고 반영하시면 되겠죠. 자, 미지급금 23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9월 24일 날짜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정 때 받았어서 그때 처리가 되면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간편집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간편집계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 누락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일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확정 신고는 10월 달부터 12월이잖아요. 그때 개시 연월일은 2019년 10월 1일 날짜로 해가지고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 때 누락된 것이 확정 때 신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11번 F11을 갖다 클릭하면은 세 번째 나와 있는 예정 누락분을 클릭해서 우리가 신고하고자 하는 확정 신고의 개시 연월을 갖다가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 다시 일반 전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12월 21일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당사는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서 주 제대로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을 갖다가 1억 2천 부가세 별도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자재 납품 기일은 거기 날짜가 나와 있죠. 그 날짜가 지금이 아니라 이제 다음 연도라는 거예요. 주 제대로는 계약금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12월 22일 날짜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서 반영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1번에 과세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원재료 계약금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품목은 점수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나게끔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서 1억 2천만 원이고 부가세 10%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에 있어서는 혼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원재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계약금을 주다라고 했으니까 회계상 처리는 선급금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 쪽으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1억 3,2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2월 31일 날짜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12월 31일) 날짜 당사는 자 액면금액 10만 원인데요. 주식회사 서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표시이자는 10%, 유효이자는 15%. 그 다음에 3년 만기로 해서 자 이거를 갖다가 만기 보유 목적으로 해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주의하실 건 3년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말 시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만 현금 수령해서 공정가치증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만기 보유 주권에 대해서 할인 발행한 것이죠. 할인 발행해서 만기되는 시점 이게 이제 3년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와 액면이자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만기 보유 증권 쪽으로 해서 계속 증가시키도록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변에
관련된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고 또 차변에 그 상가액만큼을 갖다가 만기보유증권 대변 쪽으로는 이자 수익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로 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원래 그 지금 액면은 10만 원이지만 얼마로 해서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냐, 발행한 금액이 얼마냐, 88,584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이자가 있고요, 액면이자가 있습니다. 액면이자는 10만 원에 곱하기 여기 이제 이자율이 표면이자가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시이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만 원이죠. 만 원. 유효이자는 여기에 발행이 88,000 그다음에 584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 15%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하시면은 13,28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요 차이만큼, 즉 3,288만큼이 상가계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말 시점에서 회계 처리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차변 쪽으로 해서 돈 나가는 현금을 고려하시고요.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가액만큼을 갖다가 만기보유증권을 갖다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 처리해 보시면 코드가 두 가지가 나와요. 앞에 나와 있는 게 124번, 뒤에가 181번인데 지금처럼 3년 만기다라고 한다면 분류상 비유동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유동은 뒤에 나와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181번에 만기보유증권을 갖다가 선택하시고요. 금액에 있어서는 3288로 해가지고 처리하시고, 대변 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부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나가시고요. 부가가세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확정 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부속 명세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거래 자료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잔고물산이죠.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F2키 누르시고 잔고물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있단 말이죠. 클릭하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뭘 받았냐면 증빙으로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1번 체크한 후에 여기에다가 고철, 그 다음에 수량에 있어서는 400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취득금액은 얼마냐면 780만 원이고요. 공제율에서는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1번. 자, 1번.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고 자동차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일반적인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한다면 103분의 3으로 해서 1번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이제 언제냐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2000 여기에 10월 6일 날짜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만 밑에 보시면 예정분과 확정분이 나와 있고 매입 공급가액 세금 계산서 금액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매출액으로 해서 예정분이 6,200, 그 다음에 확정분이 7,000. 그리고 단기 매입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4,800과 8,600이 있으니까 다 더해 보시면 1억 400이 나와요. 1억 400. 그리고 영수증은 방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잔고물산 관련된 78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780만 원에 대한 숫자를 여기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공제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보시면은 백제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기간이 지금 일기 확정이라고 했었으니까 4월에서 6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갑편의점이라고 되어 있죠. 갑편의점 엔터 하시고 층수는 1층에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용도는 편의점.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시면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보증금에 있어서는 3억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요. 편의점 밑에 을 노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 노래방 하시면 층수가 2층에 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용도는 노래방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보시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로 되어 있죠. 자, 보증금에 보시면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 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내용들을 갖다 이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매월 말일로 받기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별하게 여기 관련됐을 때 내용이 뭐 이상한 것들이 있지는 않아서요. 네, 그냥 그대로 내용들을 갖다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숫자가 차이 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장하고 빠져나오도록 하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서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입력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제시된 게 모두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먼저 4월 20일 날짜를 살펴보시면 영업부장의 제주 출장을 위해서 구매한 백두항공의 항공권 대금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이 지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교통 편의 수단에 대한 제공, 예를 들어서 뭐 열차라든지 기차, 그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공권을 끊거나 아니면 열차표를 끊어주는 사업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그쪽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4월 20일은 영수증 발행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5월 15일 날짜 보시면은 여기서는 경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 씨가 회사 업무를 위해서 뭔가 쓰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래서 그걸 청구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6월 1일 날짜로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출한 회식비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라는 것은 그 해당 현금 영수증에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걸 얘기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소득공제용이었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처럼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공제 사유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6월 1일 날짜도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월 15일 날짜 보시면 사무실 컴퓨터 수리비가 있어요.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주의하실 것은 114 병원의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용카드 전표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1번과 4번을 제외한 2번과 3번만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4월에서 6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를 보시면은 4월 20일 날짜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넣은 거죠. 공급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LG문구입니다. F2키 누르셔서 LG문구 찾으셔서 넣으시고요. 카드 번호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F2키 누르고 LG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크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보시면 이게 25만 원에 25,000원이고요. 자, 이어서 6월 5일 날짜로 보시면은 현금 영수증이죠. 자, 현금 영수증은 1번 체크하시고 다시 F2키 눌러서 해당 거래처 내용을 갖다가 조회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영덕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신용카드를 갖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50만 원, 5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서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내시고요.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일단 제시된 내용 중에서 여기 신용카드 등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시고요. 그 판단된 내용 갖다가 일자와 각각 구분을 갖다가 넣으시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을 보시죠. 결산 정리사항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결산 관련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한다고요? 수동사항과 자동사항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수동을 먼저 하고 이후에 자동사항을 갖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직접 숫자를 반영한 다음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이 현금 과부족 관련했을 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건 이제 수동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당해 외화 자산 부채 관련했을 때 기말에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수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감가상각 관련된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제시된 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것은 뭐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지만 실제 자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산 자료에 가서 그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을 불러왔을 때 이런 것들이 떠야 돼요. 화면상. 근데 나중에 조회를 해보시면 화면상 뜨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수동상으로 해서 직접 일반 전표에 반영해 주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관련했을 때 이거는 자동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입력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로 가셔서 처리돼야 될 부분 기중의 회계 담당자라고 돼 있잖아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현금 과부족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120만 원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기말 결산 시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랐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뭐라고 하냐면 현금 잔액보다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가 부족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장부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면 실제를 기준 삼아서 처리해야 된다. 근데 장부가 120만 원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부동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장부를 어떻게 돼요? 얘에 맞추기 위해서는 끌어내려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120만 원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럼 얘를 끌어내리려면은 회계 처리했을 때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과부라고 할게요. 자, 이게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말에 결산 정리 사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얘가 영구 계정이 아니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과 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이때는 잡손실, 차변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의 발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잡손실로 해가지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잡손실 금액은 1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 쪽으로 가셔서 현금 과부죠. 120만 원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당사의 외화 자산 및 부채와 결산이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면 기말의 평감으로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환산한다는 개념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요, 화폐성 자산이나 부채에 관련했을 때 기말의 환율로 해서 평가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화폐성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시된 게 외상매출금과 장기차입금이 있고 선수금이 있는데 분류상 선수금은 이게 비화폐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금 비화폐성을 제외하고요. 제시된 외화 외상매출금, 외화 장기차입금 관련했을 때 기말 시점의 환율과 비교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12월 30일에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단 여기서는요. 외화 외상매출금 보시면은 1,1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기말에 올랐단 말이죠. 자, 외화 자산 관련했을 때 보시면 그 전에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200원이 돼 버렸다는 거죠. 1,200원. 100원만큼 올랐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 달러냐라고 하면 2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외화 환산 이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장기차입금 관련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1,150원이었다 1,200원 됐잖아요. 올랐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환율의 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게 외화 환산 손실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걸 각각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먼저 외화 외상매출금 관련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2만 달러 곱하기 이제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 100원만큼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00만 원이 되고요. 대변 쪽으로 해서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이익으로 반영을 하고요. 또 차변 쪽의 내용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외화 환산 손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채인데 환율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1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화 장기 차입금 관련해 가지고 반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 명세 일부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기계장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제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관비 얘기하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지금 법인세 관련된 전산세 1급에서는 법인 중에서도 제조업체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기계장치 관련했을 때는 제조 쪽으로 처리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